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돼서 벌써 한 주가 넘었죠. 네. 네.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보통 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한번 딱 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때가 가장 공포감이 크고 전황이 이렇게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뭐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처음 초기 공포만큼 크진 않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특징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룰을 깨기 시작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쪽에서죠. 그때 전쟁이 딱 터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러시아가 군대도 그렇고 군 어떤 장악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어떤 압도적인 네. 상황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 그냥 금방 끝날 거야라고 하는데 벌써 아직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담감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교훈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전쟁이 이렇게 길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공급망 교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원 대국, 우크라이나도 농산물을 비롯한 자원 대국의 흐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같이 격돌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 물가를 자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촉발돼서 불안감들이 또 고물가를 비롯해서 많은 쪽의 인플레이션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또 더욱 민감한 게 중동입니다. 중동은 또 민감한 게 유가랑 또 연동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 다 쏠릴 수밖에 없고 이거 장기화 되게 되면 어허라고 하는 생각들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막연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이념적인 부분들 뺀 나머지로 봤을 때는 실리 입장 쪽으로 그러니까 명분은 우리 유대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같이 있을 수 없는 약간 앙숙처럼 몇천 년 동안 이어왔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들어도 이 시점 쪽에서 이제 물가가 좀 꺾이나라고 약간 좀 저희가 학수고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던 입장에서 물가가 다시 자극을 한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도 안 좋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좋아할 리가 없겠죠.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유가가 올라가는데 누가 웃겠습니까? 웃는 쪽은 딱 그쪽밖에 없겠죠. 산유국들밖에.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유국들이 대놓고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상황들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시장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들어온 변수가 전쟁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은 채권이 또 10년물이 또 엄청 튀었잖아요. 난립니다. 네. 매크로 지표가 지금 불안한 마음인데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마음에 이런 거 자극하다 보니까 이게 더 그런 거죠. 게다가 또 지금 한번 보고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솔직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문제입니다. 한국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금리는 동결했지만 한국은행이 동결했지만 나오는 얘기 들으면 상당히 매파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춤했던 10년물도 우리도 뛰고 있죠. 네. 네, 그렇게 시작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물 채권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5%대는 설마 가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숫자를 보면서 이게 레벨 자체는 과거에 저희가 봤던 숫자가 아닌 이 정도 가는 거는 그거죠.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수치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무슨 사건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단순 비교로 보게 되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들 쪽에서 원래 이때 4.8, 4.9 갈 때 이때 보니까 약간 연준 위원들이 지금까지는 금리 물가 잡기에서는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고수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때쯤 부분에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연준 위원들이 약간 금리 좀 된 것 같고 약간 이 정도에서는 조금 길게 문제일 뿐 물가는 잡히는 신호가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 쪽에서 금리는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한쪽으로 나왔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작용하겠지만 아마 안전자산 쪽으로 또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까지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시장은 여기까지 왔는데 5% 넘어가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같이 가세가 되는 거죠. 7%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또 다 뭐 빌 에크먼이나 뭐 또 채권왕 같은 경우도 다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자기가 포지션 갖고 있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들어도 막상 벌어지는 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불안한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또 매크로 지표 몇 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환율 쪽에서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달러, 달러도 안 빠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달러를 보는 입장 쪽에서 그렇잖아요.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한 33조 달러, 33조면은 이거 경단위로 나가나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네. 네. 이렇게 큰 국가에서 빚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이게 만약에 물론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이자 가지고 또 발행한 걸 가지고 이자 갖고 그러면서 거의 그냥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달러까지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부채가 더 커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유지는 해야 되는 입장인 걸로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달러는 여전히 그래도 지금 이 시점 쪽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자산은 예전에 일본 엔화로 봤는데 일본도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달러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현상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또 가장 부담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가도 하나의 또 지표 쪽으로서 지금 지정적 리스크가 불렀을 때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변수가 유가다 보니까 네. 또 한번 최근 들어서 또 확정 가능성 얘기 막 나오다 보니까 또 90달러 때까지 훅 갔었습니다. 가다가 지금 약간 주춤해서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에서 확정이 아니게 되면 다시 또 유가는 안정을 찾겠죠. 그러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느냐라는 쪽을 봤을 때 유가 같은 경우는 88달러대 이상으로 WTI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때는 언제든지 90달러 이상에서 다시 추세 갖추고 뭐 95, 100달러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88달러 안착해서 딱 턴하는 모습들을 갖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바라볼 모습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금리 쪽에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뭐 5%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가 시장에 안정을 들어왔었고 금리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라인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봤었던 5%대 라인이 아니라 이번에도 한번 그 쌍고가 비슷하게 나오고 한 4.6대 정도까지 약간 밀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시장이 단기 랠리를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좀 떨어지네.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땐 4.6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내년 전망하고 그래도 여기서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고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한 4.3. 네. 그러면은 그 라인 쪽 안쪽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시장이 아이고 좀 살았네라고 볼 텐데 네. 지금 일단 거길 볼 때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뭐 5% 넘어가지 않는다거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다시 이제 추세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 4.6대까지 내려오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연준 의장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이 주말쯤에서 나와서 이제 경제 관련된 얘기를 또 하는데 그때는 또 그래도 수장이 얘기하는데 또 어떤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금리 다 된 것 같다 이런 쪽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만 네. 물가 좀 잡혀가는 기조 보이고 같고 근데 그래서 일단 당분간 유지는 하는 쪽으로 금리 인상을 더 없다는 쪽으로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요번에 또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요. 네. 공매도 이슈거든요.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 좋습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시장을 이렇게 좀 뒤흔드는 네. 이렇게 불법 공매도권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문제들을 키웠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이다. 뭐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네. 이걸 저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발표 나올 때마다 열받아요.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짜증나는 일이죠. 네.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이게 개선되기 시작해서 우리도 뭐 저희가 똑같이 뭐 공매도를 같이 해서 뭐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룰을 똑같이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적인 평평한 운동장에서 게임을 해야 그 다음에 덜 억울하지. 네.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A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벌 것 같아요.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기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했었을 때는 내가 벌 수 있는 게 만약에 10입니다. 약간 벗어나서 약간 우회해서 벌 수 있는 게 100입니다. 네. 근데 100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비용으로 그럴 때는 이제 비용이 들겠죠. 비용이 드는데 그 중에서 10배를 더 버는 거죠. 10배를 더 버는데 비용이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10을 버는데 약간 틀어서 가게 되면 90을 법니다. 비용 10 빼고도 그러면 우리 운달 선생님께서는 네 안 가시죠? 당연히 바르신 분이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예, 요 인간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드렸던 비용 10은 뭐냐면은 과징금입니다. 네,
요 정도는 내고 네. 아니 지금까지 했을 때 일단 또 걸리면 내는 거고 안 걸리면 그냥 안 그냥 이것도 10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네. 이런 상황 쪽에서 100을 벌 수 있는데 음. 무슨 법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거를 알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수탁기관 쪽은 만약에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증권사들은 보고 있겠죠. 보고 있는데 아니다 그러면 거부를 하고 이러면 룰을 지키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 받고 네. 우리한테도 이득이다 보니까 솔직히 공매도 100주 칠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1000주를 쳐서 수수료가 10배다. 네. 눈 감고 있는 게 이놈들도 여기도 문제예요.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번에 금감원에서 솔직히 아마 심각하게 따지진 않았을 겁니다. 한 두세 달 동안 검사만 해봐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동안에도 그렇고. 네. 그럼 그에 따라서 피해를 봤던 건 다 고스란히 개인들인데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면 왜 수기화를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거 전표서 가지고 이렇게 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전산화가 안 됩니까? 이번에 그 금융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고 그 관련돼서 전산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 얘기를 하는데 왜 못합니까? 이런 IT 강국 쪽에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투명하게 해주기 시작을 해야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공매도 규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쪽은 그래요. 그러니까 걸리면 내면 되지 뭐. 걸리면 그냥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가야 돼요. 걸리면 너 외국인 등록증 내놔. 근데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건 또 뭐 다른 또 우회해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은 걸리면 증권사 같은 경우 수탁 거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했다. 증권사 라이센스 뺏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이런 평평한 운동장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그래도 잃는 게 억울하지는 않지. 그냥 억울한 상황 쪽에서 이 매매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지금 공매도 쪽에서 뭔가 여러 가지 좀 리스크나 아니면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파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관이나 아니면은 운용사 쪽에서도 한 달간 아니면 매월 말 공매도 잔고를 보고해라. 네. 이런 쪽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폐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워낙 선진 쪽의 금융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어떤 일반적인 투자자들 쪽에서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들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걔네들은 우리는 걸리면 그냥 걸리면 10대면 되지 그런데 걔네 걸리면은 세상을 세상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내 평생을 깜빵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담이 있으면 못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하니까 여기 가서는 이런 걸 열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이야기들고 그런 외국계 기관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고 그들도 정신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아니면 공매도 때문에 당해서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일례로 쫙 줄 서고 네. 너가 공매도했지 딱 한 대씩만 맞기. 그다음 다음 사람 다음 이렇게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아무래도 그 현재 수준에서는 네. 그래도 이제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해오신 거고요. 네. 좋은 주식들,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은 네. 이런 불법 공매도의 판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올라가기는 하는 건데, 그렇겠죠. 근데 불법 공매도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떨어나가고 그런 걸까요? 그게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건 분명히 내가 좋은 종목이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 많이 빠졌으니까 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붙잡고 안 놓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실적이 좋아요. 네. 근데 좋게 나오게 되면 어떤 쪽으로 나오면 일시적으로 좋은 거고, 네 좋아봤자 다음 분기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유를 막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좋은데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또 빠져버려요.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럴 상황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해가 안 생각하면 되니까.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자금이 크게 되면은 내가 맞다 싶어서 이걸 움직여 버리면 되죠. 저희는 더 사고.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단념을 해야겠죠. 그럼 거기서 만약에 손절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실컷 또 챙겨가지고 또 밑에서 다 정리하고 또 사고 거기서. 네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제대로 이제 실적들이 분기별로 찍히고 성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그럼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맞았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또 그렇군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또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고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다음 저희 세대들은 네. 진짜 그런 건 넘겨주고 싶어요. 네, 좀 클린하게 이런 제도를 해서 저희들은 선진 환경에서 네. 쪽에서 주식 투자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너 월급 받고 은행에 내는 게 아니라 주식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예전에 아빠가 있었을 땐 말이야. 그 공매도라는 게 있었어. 불법 공매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 돈만 넣으면 월급이 이틀 만에 날아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식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뉴스를 보니까 불법 공매도로 언급을 받은 게 종목이 카카오와 신라호텔 이런 것들 언급이 있는데 네, 호텔 신라입니다. 예. 네, 호텔 신라.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카카오와 호텔 네. 신라인데요. 네. 이 종목 외에도 진짜 많겠죠. 밝혀진 것만 이렇고 네 있을 거지만 또 밝힐 때도 사람들이 대중들이 별로 또 안 좋아할까봐 또 이렇게 많이 축소해서 발표했을 수도 있고 네. 이거 볼까요? 일단 카카오는 저희가 일단 애증의 종목입니다. 애증의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를 그냥 뭐 카카오 욕하게 되면 그냥 용인이 될 정도로. 오늘 그 경영진에서 한 분 구속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 구속이 됐는데 그거는 SM을 인수를 할 때 카카오엔터가 뭐 시세 조정 혐의로 가지고 해서 구속된 거다 보니까 잘못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카카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또 워낙 신뢰를 잃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거 기회만 보면 계속 상장하고 상장했더니 상장했던 대표가 홀랑 주식 다 팔아먹고 자기 저 스탁옵션으로 받았던 거 맞아요. 그리고 바로 칠 준비하고 있고 엑시트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거 카카오라는 그래도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카카오라는 거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업을 펼치는 건 좋은데 그걸 통해서 그런 식으로 IPO를 해서 낼름낼름 다 빼먹는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은 저희가 바라보기는 이제 성장을 할 걸로 바라보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다 흩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바뀐 거죠. 네. 보통 카카오 얘기하게 되면 울컥합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정서가 안 좋은 종목인데 진행시켜. 네. 공모도 막 진행시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힘을 못 내서 움직인 거죠. 근데 네. 물론 카카오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방향을 못 주어준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예. 카카오 월봉인데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나마 좀 차이는 있죠. 네이버는 아직 저점을 이탈을 못하고 그래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네. 고금리 시대에. 고금리 시대는 성장주 플랫폼 인터넷주 이런 쪽은 밸류가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긴 합니다만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는 보게 되면 카카오는 전저점을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걸 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뭐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킨 있을 수 있는데 매도 중에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돼서 여기까지 또 해결됐다. 그러면 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카카오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60%다. 그 중에서 10% 15%는 이들이 촉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이거 정말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네. 2차 전지 주식들도 네. 이런 불법 공매도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뭐 노코멘트 할 것도 없고요. 네. 일단 그렇죠.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왔을 때가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었죠. 네. 성장 안 할 거야, 성장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막 보고 있다가 성장이 갑자기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부각 받을 때는 네.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게 그렇네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 공매도 치는 쪽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다. 무조건 그냥 들어갑니다. 뭐 에코프로 뭐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 거 밸류 끌어온 거네.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네. 처음에 성공하는 듯 보여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의 성장 쪽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맞아가는 것 같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이 크게 다친 거죠. 네, 크게 다치고 뭐 거의 150만 원까지 갔다가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들이 한번 크게 다치게 되면 일단은 전열을 장비해야겠죠. 나 당했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그리고 빠질 모멘텀만 찾고 있었겠죠. 찾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리튬 가격 쭉 하락하고 거기다 메탈 가격 하락하고 그러면 가만 보자.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 안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팩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전기차에 집어넣는데 그 과정 쪽에서 소재 쪽 양극재 대표적인 업체들 쪽으로 그래도 가꾸춘 업체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지 않습니까? 거기선 리튬 가격 떨어지니까 들어가는 메탈 가격하고 다 하락하게 되면은 피가 떨어지겠네. 그러면
Q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폭이 크게 되면 이 증가가 이렇게 크게 되면 아하 이거 실적 안 좋겠네. 실제로 또 그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네. 진행시켜. 예, 그래서 너무 이경영 선생님 좋아하시는데요. 예. 네. 좋았어. 예예예.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예,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죠.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는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 손에 무지 본 거 많이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투명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뭐 어떤 이 얘기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불법 공매도라는 단순하게 뭐 제도란 것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이용할 때 보면은 갖은 저희가 이것도 어차피 주식도 저희가 뭐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직접 가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터리 가봐서 나 전기차 사가지고 배터리 열어봐가지고 안에 뭐 들었는지 이렇게 분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실체를 모르지만 그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산업적인 변화 보면서 이럴 거야 그리고 이게 성장할 거야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저희 이제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 있고 저희 이제 판단들이 머리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사화나 아니면 분위기나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심리에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 것도 다 그들이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갖춰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이제 이렇게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 불법 공매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만약에 조사 들어가면요. 네. 카카오나 뭐 호텔신라처럼 네. 밝히면 또 밝힐 수는 있는 거겠죠. 네, 당연히 밝혀질 텐데 네. 밝혀지게 되면 또 파장이 클까봐. 네. 네, 그래도 일단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